안녕하세요, 김효석입니다. 하루 1책, 매일 한 권의 책을 읽어드립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요, 신뢰 기술입니다. 고객을 내 편으로 만드는 프로페셔널 법칙. 기술을 팔지 말고 믿음을 팔아라. 세계 최고의 컨설턴트들이 전하는 고객관리의 핵심 바이블. 도서출판 해냄이 쓴 책인데요. 저도 영업을 했고 또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건데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사실 믿음이잖아요. 상품을 팔지 말고 내 자신을 팔아라 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팔 거냐는 거죠. 어떻게 신뢰를 끌어낼 것인가 라는 것을 아주 잘 정리했어요. 읽다 보면은 모든 책이 그래요. 당연한 얘기를 썼어 할지 모르겠는데, 그럼 하고 있냐는 거죠. 얼마나 내가 하고 있는 것을 시스템화 시켰는가, 실천하고 있는가 라는 걸 점검할 수 있는 좋은 책입니다. 현재 영업을 잘하고 계시고 설득을 잘하고 계시고 컨설팅을 잘하시는 분들은 내가 이래서 잘했구나 라고 정리할 수 있겠고요. 좀 부족한 분들은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제가 읽어본 바로는 틀림없어요. 여기 이 책에 쓴 내용 중에 틀린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100% 공감하거든요. 그것을 잘 정리해놨으니까요. 제가 이걸 잘 해설을 해드릴 테니까 제 강의를 들으시고 신뢰 기술, 저자는 데이비드 마이스터, 찰스 그린, 로버트 켈포드입니다. 이 책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를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이래요. 1장은 신뢰의 핵심 요소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비즈니스에서 신뢰는 왜 중요한가, 또 기술보다는 믿음이 먼저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2장에는 기술 들어갑니다. 신뢰 구축의 기술, 신뢰 방정식 4가지 구성 요소, 구축 5단계 이런 얘기가 있고요. 3장에서는 이제 그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신뢰는 얻기보다 유지하기가 어렵다, 또 지속적인 관계 구축하기, 신뢰 구축의 효과적인 여러 가지 방법 등을 아주 실내적인 사례, 실질적인 사례에 들어가면서 썼습니다. 아쉽다는 거는 이제 외국 사람이 쓴 책이라 사례들이 다 외국 사례라는 건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제가 해설할 때는 우리나라 사례를 들어가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신뢰 핵심 요소부터 잠시 후 시작하겠습니다. 고객을 내 편으로 만드는 프로페셔널의 법칙, 신뢰 기술 함께 하겠습니다. 1장입니다. 신뢰의 핵심 요소. 이 책에는 어드바이저라고 표현을 했어요. 세일즈맨, 컨설턴트를 다 묶어서, 또는 설득 전문가를 묶어서 어드바이저. 표현 괜찮은 것 같아요. 어드바이저. 도움을 주고 컨설팅을 하고 설득을 해야 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어드바이저라고 용어를 정리하겠습니다. 신뢰받는 어드바이저가 되는 길은 고객으로 인한 이익보다 고객 자체를 최우선시하는 것이다. 다 아는 얘기잖아. 많이 들으셨죠. 과연 그런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계신가요? 그 이야기를 이 책에서 나눠보겠습니다. 신뢰의 핵심 요소 1장에서는요. 신뢰받는 어드바이저란 누구를 의미하고 또 그들이 누리는 혜택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탐구를 시작합니다. 그 후에는요. 신뢰받는 어드바이저에게 필요한 3가지 기본적인 기술들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신뢰받는 어드바이저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마음 자세와 함께 이러한 신뢰 쌓기가 과연 기술적인 문제인가, 진실성의 문제인가 라는 부분을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1, 비즈니스에서 신뢰는 왜 중요한가?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까요? 고객이 당신을 더 깊이 신뢰하면 어떤 이익이 따라올까요? 다음은 신뢰에 따른 이익 리스트인데요. 고객이 당신을 깊이 신뢰하면 분명히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할 겁니다. 첫째, 당신에게 어드바이스를 구합니다. 둘째, 당신의 추천사항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실행하겠죠? 셋째, 더 중요하고 복잡하고 전략적인 문제들을 들고 찾아올 겁니다. 넷째, 당신이 원하는 대로 대접해 줄 거예요. 그리고 존경받습니다. 또 당신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개선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요. 당신이 제출하는 청구서를 군말 없이 처리해 줍니다.
친구와 사업상 지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당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당신을 편하게 대주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당신 편을 들어줍니다. 당신의 실수를 용서해줍니다. 필요할 때는 또 보호해줍니다. 당신에게 닥칠지 모르는 리스크에 대해서 경고해줍니다. 나중이 아니라 이슈가 막 발생할 때부터 당신을 참여시킵니다. 심지어 먼저 당신에게 전화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직관과 판단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나의 고객이 이런가? 이런 고객은 몇 명이나 있는가? 라고 한번 생각하면서 시작하는 게 어떨까요? 저도 책을 보면서 몇 명 있는 것 같아요.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행복했어요. 나는 그래도 있구나. 나를 신뢰해주는 사람들이 있구나. 해서 기분이 좋았는데요. 그럼 이런 이익을 얻는 방법에 대한 걸 이제 배우겠는데요. 세 가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당신이 신뢰하는 어드바이저가 있는가? 그러니까 내가 신뢰하는 어드바이저가 있는가? 사업이나 커리어, 심지어는 개인적인 결정과 관련해서 중요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찾아가는 사람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특징은 뭘까요? 현재 그런 사람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당신은 어떤 특징을 지닌 사람을 어드바이저로 삼고 싶습니까? 다음은요. 신뢰받는 어드바이저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특징들을 좀 모아봤어요. 이런 사람이 되겠죠, 우리는. 이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먼저 내 주변에 신뢰받는 어드바이저가 있어. 그 사람은 어떨까? 그럼 그 사람을 닮아가면 되죠. 첫째, 우리를 정말 쉽게 이해해 주면서 좋아한다. 두 번째, 변함이 없다. 의지할 만하다는 얘기죠. 세 번째, 늘 상황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도록 도와준다. 자, 네 번째, 우리에게 뭐든 강요하지 않는다. 기다려주죠. 다섯 번째, 우리가 상황을 충분히 고민하도록 도와준다. 결정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내려야 되죠. 내가 내리게 해주는 거죠. 여섯 번째, 자신의 견해로 우리의 판단을 누르지 않는다. 일곱 번째, 지나친 감정에 휩싸이지 않는다. 여덟 번째, 우리가 생각하도록, 그러니까 감정에서 이성을 분리하도록 도와준다. 아홉 번째, 우리를 비판하고 바로잡아주되 애정으로 대해준다. 열 번째, 솔직하게 비판해준다. 늘 진실을 말해준다. 야, 이게 어려워요. 11번째,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한다. 현재 이슈보다 관계를 더 중요시한다. 12번째, 결론만이 아니라 결론의 도출 과정도 설명해준다. 우리가 생각하도록 도움된 거죠. 13번째, 관련 정보와 어드바이스를 제공한 뒤에 선택은 우리에게 맡긴다. 당연하죠. 14번째, 우리가 세운 가정에 의무를 제기한다. 여태껏 일해온 방식 이면에 있는 그릇된 가정을 깨닫도록 도와준다. 15번째, 우리를 편안하게 대한다. 하지만 이슈는 진지하게 받아들이고요. 16번째, 일이 아닌 인간 대 인간으로 우리를 만난다. 17번째, 늘 우리 편이며 우리의 이익부터 챙기는 모습이 역력하다. 18번째, 우리가 한 모든 말을 기억한다. 필기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19번째, 인품이 뛰어나다. 남을 험담하지 않으며 훌륭한 가치관을 지니고 있어요. 20번째, 비유나 이야기, 일화 등을 통해서 비유나 일화로 설명한다는 유일무이한 이슈는 별로 없죠. 이슈를 올바로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21번째, 심각한 상황에서도 긴장을 완화시키는 유머 감각을 지녔다. 22번째, 똑똑하다. 가끔은 참 혀를 내두를 정도로. 당연히 이 정도 되면 어드바이저로서 최고죠. 점수 매기면 어떨까요? 나는 여기에 몇 점이나 줄 수 있을까? 자, 그러면 여러분은 이 내용 중에서 어떤 걸 좀 삭제하고 싶거나 더하고 싶으세요? 고객을 대상으로 한 황금줄, 예를 들어서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했다면요, 이 리스트는 여러분이 만든 이 리스트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신뢰받는 어드바이저로 대접받고 싶다면 위의 특징들을 최대한 많이 보유하고 고객의 기대에 충족시켜야 되죠.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자, 챕터 2입니다. 신뢰받는 어드바이저의 특징 쭉 넘어가서요. 참 많은 얘기들이 정리가 잘 돼 있습니다. 신뢰받는 어드바이저가 누리는 혜택을 보면 이렇습니다. 비즈니스 관점에서 혜택을 따져본다면요, 신뢰받는 어드바이저는 같은 고객과 계속해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죠. 당연하죠. 나아가서
기존 고객의 추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쉽고 빠르게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 짜증날 정도로 시간을 잡아먹는 형식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이 큰 이익이죠. 형식이 필요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 수 있죠. 믿음이 있으니까 거칠 같은 건 필요 없다는 겁니다. 또한 지루한 절차에 시간을 낭비하는 대신 실권을 갖고 있는 의사결정론자와 접촉해서 재빨리 정보를 얻고 일을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서로 믿음이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신뢰받는 어드바이저가 고객과 함께 누리는 가장 중요한 혜택 중에 하나는요, 서로가 있는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도 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신뢰 쌓기는 어떻게 시작이 될까요? 상대는 처음부터 우리를 그 믿을 만한 사람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상대방의 신뢰성을 의심을 하죠. 신뢰받는 어드바이저의 10가지 특징을 알려드릴까요? 첫째, 자신보다 고객을 먼저 생각한다. 자신감 있게 편견 없이 듣죠. 호기심이 많아서 어떠한 답을 가정하지 않고 호기심을 갖고 계속 질문합니다. 고객을 동등한 동반자로 여기죠. 자신의 에고를 제어할 줄 알아요. 두 번째, 고객을 특정한 역할의 담당자가 아닌 개인으로 본다. 세 번째, 기술이나 내용 관련된 지식보다는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중시한다. 네 번째, 경쟁자를 상대하기 위한 경쟁력이 아니라 고객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일에 강한 경쟁력을 보입니다. 다섯 번째, 특정한 결과를 겨냥하기보다는 언제나 옳은 일에 초점을 맞춥니다. 여섯 번째, 조직의 보상이나 역학에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옳은 일을 하겠다는 내적 동기로 움직입니다. 일곱 번째, 방법론과 모델, 기법,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봅니다. 여덟 번째, 좋은 경험들이 쌓여야 고객 관계가 성공한다고 믿습니다. 아홉 번째, 판매와 서비스가 모두 전문가의 중요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열 번째, 직업적 삶과 개인적 삶이 다르지만 둘 다 인간적인 삶이라고 믿습니다. 라고 정의되어 있어요. 챕터 3입니다. 고객의 마음 열기. 신뢰는 받을 만해 얻을 수 있다. 일단 신뢰는 얻어내야 되는 겁니다.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얻어야 됩니다. 동시에 신뢰를 받을 만해야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신뢰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증거를 보여줘야 돼요. 말로만 나를 믿으세요가 아니라 어떻게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데 평소에 잘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신뢰를 강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보다 더 믿을 만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요? 신뢰에 관한 몇 가지 특징들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장한다. 내가 계속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신뢰하겠죠. 두 번째, 이성적인 동시에 감성적이다. 세 번째, 양방향 관계다. 서로 양방향 소통이 되겠죠. 네 번째, 본질적으로 리스크가 따른다. 당연히 리스크가 따르죠. 그리고 고객과 어드바이저 입장은 서로 다르다. 개인적이다. 이걸 갖고 좀 풀어볼게요. 지금 말한 6가지 부분을. 우선 성장한다는 것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성장을 해야 신뢰가 가죠. 여기서 리스크가 따른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리스크 없는 신뢰는 거품 없는 콜라와 같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 책에서. 말이 신뢰지 진정한 신뢰라고 할 수는 없죠. 가족 간에서도 뭐 믿음이 깨질 수 있는데요. 뭐 상대방이 뭔가를 할 것이라고 믿는다는 것은 상대방이 그 약속을 어길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관계를 생각해서 웬만하면 그러지 않으리라고 믿는 거죠. 상대방이 약속을 어길 리스크가 전혀 없다는 것은 그것은 신뢰 관계라기보다는 종속 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가야 됩니다. 그 리스크를 무릅쓰지 않으면 신뢰를 얻을 수 없어요. 또 고객과 어드바이저 입장은 서로 다르다. 서로 사랑하는 두 사람은요, 공통적인 경험을 공유하죠. 한쪽이 더 혹은 덜 사랑하고 시간에 따라서 사랑의 정도는 달라질 수 있어도 두 사람이 하는 행동의 본질, 사랑은 똑같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망정. 하지만 신뢰는 달라요. 신뢰 관계에서는 한 사람이 신뢰하고 다른 사람은 신뢰를 받습니다. 두 당사자의 역할이 다르죠. 신뢰는 무도회장에서 추는 춤과 같습니다. 춤다운 춤을 추려면 한 사람이 리드하고 다른 사람은 따라가야 합니다.
누가 리드하고 누가 따라가는지가 불분명한다면 춤은 따로 떨어노는 활동으로 변질될 겁니다. 신뢰 이런 특징은요, 흥미로운 의미를 담고 있어요. 상대방을 신뢰한다고 해서 반드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애당초 상대방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신뢰를 받기는 더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뢰할 만한 증거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먼저 상대방을 신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상대방을 신뢰하는 능력은 상대방에게서 신뢰를 받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뢰는 개인적이다. 전문가들에게 정말로 신뢰가 중요하다면 기업이나 광고나 성과 및 경험으로만 호소하지 말고 회사가 아닌 자신과 고객들 사이에 인간적 접촉을 통해서 신뢰를 얻고자 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화 대부는 다음 대에서 이런 대사가 있죠. 이건 개인적인 일이 아니야. 비즈니스라고. 하지만 틀렸습니다. 이렇게 옳죠. 이건 비즈니스이자 개인적인 일이야. 이렇게 얘기했죠. 신뢰의 핵심은 관계입니다. 상대방의 모든 상호작용에서 눈앞의 이익과 보다 좀 장기적인 이익을 추구한다는 믿음, 이것이 신뢰죠. 고객의 신뢰를 얻으려면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확신을 줘야 돼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배려인데요. 상대방의 이익을 내 이익만큼 중요하게 여긴다는 증거를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서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면 그건 행운이죠. 그런 가식이 아니라 진실로 대해준다는 거, 배려해주고 챙겨준다는 거. 이 부부간의 관계도 그래요. 전 이 책을 읽으면서 부부 생각을 했어요. 정말 이 세상 모든 부부가 세일즈 마인드로, 이렇게 어드바이저의 마인드로 신뢰를 갖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나의 이익보다 내 아내의 이익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배려하고, 이런 문제될 게 없잖아요. 이 책 읽으신 분들요, 저도 열심히 실천하고 있거든요. 우리 가장 가까운 고자 오면서도 어려운 고객, 아내, 남편을 최고의 고객으로 생각하면 어떨까요? 신뢰 기술 함께하고 있습니다. 1장 계속하고 있죠. 세 번째 과입니다. 자신보다 고객에게 집중하기라는 챕터네요. 우리는 이 세 가지 기술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기술만으로는 부족하죠. 신뢰받는 어드바이저가 되려면 적절한 태도 혹은 마음 자세를 길러야 됩니다. 첫 번째가 상대방에게 초점을 맞추는 능력입니다. 상대방에게 초점을 맞추는 능력. 이 태도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래요. 자신의 목표에 집중하기보다는 상대방이 자기 목표를 이루도록 도우면 더 큰 재미와 성공이 찾아온다. 너무 이상적으로 들리시나요? 무슨 종교 원칙 같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요, 위의 문장은 다름 아닌 자본주의 경제의 정의입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그들이 원하는 것을 줘라. 데일 카네기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중요한 말입니다. 이건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길은 그가 원하는 것을 찾아 어떻게 얻을지 알려주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영향을 미치는 최선의 길이 아니라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당연하죠.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길은 명언인 것 같아요. 그가 원하는 것을 찾아 어떻게 얻을지 알려줘야 한다. 우리 강사들이 그래야 되죠. 또 세일즈맨이 그래야 되죠.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가 원하는 것을 찾아서 어떻게 얻을지, 내가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얻을 수 있게 알려주는 것이다. 멋진 말을 했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신감을 보인다. 엄청난 자신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당장 해답을 내놓기보다는 상대방의 말을 듣고 이해하는데 약간의 관심을 쏟을 만큼의 자신감이면 충분합니다. 자아 강도, 관계에 집중하라. 자아 강도는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힘, 즉 힘든 일, 어려운 일이 닥쳐봤을 때 버텨내는 힘을 말합니다. 자신감과는 좀 다르죠. 그것은 공적이나 비난보다는 컨설팅 관계에 집중하는 능력입니다. 누가 공을 챙길지에 집착하지 않으면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자, 호기심, 경청의 시작이다.
해법을 내놓을 권리를 얻으려면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야 하며 호기심이 있어야 잘 들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것이 호기심의 요체입니다. 이면의 원리는 뭐지? 왜 이렇지? 이것이 어떻게 맞는 거지? 이런 호기심을 계속 가져야 되죠. 왜 그렇지? 다음은요, 포괄적인 프로페셔널리즘입니다. 전문 서비스 기업들은 전문가가 일반 직업인과 다른 존재라는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요. 우리는 이것이 위험하고 자멸적인 관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로페셔널리즘의 본질은 자신과 고객을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과 하나 돼서 상황을 개선하는 데 있기 때문이죠. 어드바이저의 일은 고객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 어드바이저가 고객의 관계를 통제나 관리해야 된다는 오해. 이 모두가 포괄적인 프로페셔널리즘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포괄적인 프로페셔널리즘에서는요, 타인의 전문성을 인정하고요, 그들의 도움을 구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챕터 7, 기술보다 믿음이 먼저다. 여기에 아주 참 좋은 사례가 있어요. 짐 얘기인데요. 이 짐이라는 사람은 휘청거리는 그 기업을 인수해서 아주 탄탄하고 건실한 기업으로 만들어냈습니다. 현재 그는 사회에서 받은 혜택을 여러 형태로 환원하고 있고요. 근처 경영대학원에서 강의를 하는 것도 그런 노력의 일환입니다. 짐은 학기마다 첫 시간에 폴라로이드 카메라와 배경용 백지를 가져가서 모든 학생들의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수업 시간까지 모든 학생의 얼굴과 이름, 출신 대학을 외워오겠다고 약속합니다. 원래 그는 사람들의 이름과 얼굴을 잘 외우지 못하는 편인데요. 그래서 플래시카드를 이용해서 사진과 정보를 외웁니다. 40명 학생에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한 주간 열심히 노력하죠. 다음 수업 시간이 되면 짐은 약속을 지킬 수 있는지 없는지 학생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잖아요. 근데 그 약속을 지킵니다. 늘 지켜왔어요. 감탄하는 학생들은 학기 내내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수업을 잘 듣습니다. 결석과 낙제율은 제로고요. 이러한 짐의 행동은 개선된 걸까요? 물론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진심인가요? 아니면 속임수인가요? 이건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짐은요, 의식적으로 기술을 사용하죠. 심지어 그의 고객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고요. 또 고객들이 압니다. 하지만 학생들을 위하는 그의 마음이 진심이라는 사실도 명백하죠. 왜 바쁜 사람이 굳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소중한 시간을 쪼개서 학생들의 얼굴을 외울까요? 강사라고 해봐야 그에게는 푼돈에 지나지 않는데요. 원칙은 간단합니다. 고객을 위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행동으로 표현해도 좋다는 거죠. 반면에 마음에도 없는 행동을 하면 그 사실을 들키고 관계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전 이 챕터를 읽고 많이 반성했어요. 저도 사람의 얼굴을 참 기억 못하거든요. 실수도 많이 합니다. 기억 못해서. 노력해서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더 노력을 해야겠다. 모르긴 몰라도 뭐 학교 학생들, 물론 지금은 다 알죠. 근데 신입생이 들어오거나 또는 학원에도 신입생들이 들어왔을 때 의식적으로 노력해서 외워야겠다 그런 생각을 반성을 했습니다. 저도 실천할 겁니다. 여러분들 실천해 보세요. 이게 또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객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냐? 도대체 마음에 들지 않는데 억지로 어떻게 관계를 맺냐? 그럴 수 있죠. 첫 번째 대안은요, 이렇습니다. 고객을 계속해서 섬기되 관계를 쌓으려는 노력은 하지 않는다. 계속 섬기기는 하지만 관계는 쌓지 않는다. 이 대안은요, 신뢰관계의 이익들을 놓칠 뿐만 아니라 일하는 보람도 별로 없습니다. 우리의 슬로건은 이래요. 바보를 상대하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 우리가 바보일 때도 마찬가지다. 바보같이 어드바이저를 상대하기에는, 바보 같은 어드바이저를 상대하기에는 고객의 인생도 짧으니까. 신뢰가 부족한 것은 고객 못지않게 어드바이저의 잘못입니다. 우리가 볼 때 첫 번째 방법은 어드바이저와 고객 모두를 패자로 만드는 길입니다. 따라서 이 방법은 사용하지 않는 게 좋고요. 자, 두 번째 대안입니다. 고객을 계속해서 섬기되 마음 없이 신뢰 쌓기의 기법들을 사용하라.
마음 없이 신뢰를 쌓는 거예요. 계속 섬기지만 잠시 좀 생각해 볼 만하죠. 자신과 고객 사이 연결점과 공통점을 찾으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고객을 위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죠. 마음이 가지 않아도 계속해서 가면을 쓰고 행동해야 할까요? 평생 거짓된 삶을 사는 것만큼 큰 불행도 없을 겁니다. 관계를 쌓으려고 정말로 노력했는데도 소용이 없었다면 세 번째 방법으로 넘어가십시오. 세 번째 대안은 고객을 동료에게 넘겨라. 이 대안은 가능하기만 하다면 꽤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흠잡을 데 없이 마음에 드는 고객은 거의 없죠. 하지만 당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고객이 다른 동료에게는 또 꿈에 그리는 고객이 될 수도 있죠. 이 방법을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대안은 극단적입니다. 고객을 포기하라.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 방법을 사용해야 할 때도 있죠. 고객과 신뢰관계를 쌓지 못하면 일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재정적 압박 때문에 싫은 고객과 계속해서 일하는 것은 지극히 근시안적인 행동이잖아요. 하지만 팀의 일원이거나 중간 관리자급 사원이라면 즉 고객을 포기하거나 고객을 동료에게 넘길 만한 권한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세 가지 어드바이스를 해주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동기를 점검해 봐라. 정말 내가 최선을 다했는가? 다른 이유 때문에 포기하는 건 아닌가? 라고 점검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한 걸음 물러서서 문제를 생각하라. 경력상 위험한 상황이 아니라면 이 상황을 언제까지나 참아야 할까? 단 몇 달만 참으면 된다면 굳이 이 관계를 쌓으려고 애쓰지 않는 편이 좋을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문제가 정말로 심각하다면 프로젝트 선임자와 상담하십시오. 프로젝트 선임자도 이 일에 당신만큼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당신이 옳다는 결론이 난다면 무거운 짐을 털어낼 수도 있을지 모르죠. 당신이 틀렸다는 결론이 나더라도 선임자가 필요한 도움을 줄 것입니다. 데이비드는 프로페셔널의 원칙에서 일반 전문가들이 정말 마음에 들어하는 고객은 겨우 20-30%에 불과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참아내는 고객들입니다. 우리는 관계와 중요한 사실 하나를 늘 잊지 말아야 되죠. 한쪽만 이기는 관계는 없다. 함께 이기거나 모두 지는 관계밖에 없다. 이혼하는 부부처럼 한쪽이라도 마음이 닫혀 있으면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서로 맞지 않는다면 어렵더라도 상대방에게 솔직하게 말하고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최선이죠. 물론 그런 말을 할 때는 최대한 정중하게 해야 합니다. 고객 아니면 친구? 이런 제목이네요. 그렇다면 모든 고객을 친구로 삼아야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친구가 되지 않고도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죠. 고객을 하나의 인간이자 중요한 비즈니스 상대로 대하면 되지 굳이 절친한 친구인 것처럼 대하지 않아도 됩니다. 골프나 축구 같은 구체적인 얘기만 하면서 친한 척하는 거짓 우정은 고객이 쉽게 알아채기 때문에 오랜 관계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고객을 지나치게 가까이 하는 것이 프로답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전문가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이 그 사람의 사적 영역을 침범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고객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이 프로답지 못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뢰받는 어드바이저가 되려면 먼저 상대방에게 헌신한다는 느낌을 줘야 합니다. 맥도날드사는 자신과 거래하는 전문가들을 이렇게 혈관에 케첩이 흐른다라고 말할 정도로 뭔가 이게 헌신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접대는 선택사항이지만 교제는 필수사항입니다. 교제는 인간 대 인간으로 고객을 알 수 있는 통로죠. 즉 함께 어울려야만 고객의 니즈와 바람과 두려움까지 알 수 있습니다. 연애 상대를 오래 속일 수는 없죠. 상대방을 진심으로 좋아하면 공통 관심사를 찾으려는 노력부터 애틋한 눈길까지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 진심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잿밥에만 관심이 있는 연애 방식은 부정적인 반응을 일으키죠. 사랑이 아니라 뭐 명성이나 뭐 섹스, 돈, 위로 뭐 이런 데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오히려 제대로 된 연애가 아니잖아요. 서로 목적이 다른 관계는 심각한 긴장을 일으킵니다.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에게 뭔가를 팔려는 사람이 정말로 당신의 관심사를 우선시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금세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세일즈맨들은 자기 이익에 눈이 팔려서 상대방의 니즈에 진정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반면에 드문 경우긴 하지만 세일즈맨이 자기 이익을 넘어서 고객의 니즈를 진심으로 헤아린다면 실적은 당연히 현격하게 증가할 겁니다. 신뢰를 얻으려면요, 장기적인 관계를 구축하십시오. 어떤 관계에도 힘든 시기가 찾아옵니다. 이럴 때 몸을 빼지 않고 고객과 함께하는 것이 신뢰받는 어드바이저의 확실한 증표입니다. 상대방이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당신을 본다면 기분이 좋을까요? 고객 역시 자신을 위해 함께 여행해 줄 사람을 원합니다. 신뢰의 기술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고객을 내 편으로 만드는 프로페셔널 법칙 2장 들어갑니다. 신뢰 방정식이라는 게 있어요. 처음엔 저도 이해가 안 됐는데 보니까 이해가 돼요. 이 방정식 맞아요. 이걸 말로 설명을 드리자니 좀 어려운데 자, 어렵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오디오로만 들으셔야 되니까. 신뢰란 정직함과 정직함에서 오는 믿음, 정직함에서 오는 믿음, 그게 credibility입니다. 자, C예요. 그래서 앞자가 credibility, C, 정직함과 정직함에서 오는 믿음 플러스 그 다음에 R입니다. reliability, 일관된 품질과 지속적인 만족, 일관된 품질과 지속적인 만족에서 오는 믿음, 그러니까 정직함에서 오는 믿음과 일관성에서 오는 믿음, 이게 CR입니다. 플러스 I, 친밀감입니다. 친밀감. 이거 I라 그래요. 요약해서. 그래서 이 정직함, 일관성, 친밀감을 더한 것을 자기 중심성으로 나눠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성이 크면, 자기가 더 크면 앞에 숫자들이 작아지겠죠. 아무리 정직함이 높고 일관성이 높고 친밀감이 높다 하더라도 자기 중심성이 높으면 신뢰는 떨어집니다. 하지만 정확함과 정직함, 그리고 일관된 품질, 지속적인 만족, 그리고 친밀감이 다소 적다 하더라도 자기 중심성이 적으면 당연히 분모가 더 커지죠. 이랬을 때는 신뢰가 늘어납니다. 이게 신뢰 방정식의 4가지 요소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얘기하는 C, 정직함과 정직함에서 오는 믿음을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그가 뭐뭐라고 말하는 것을 믿을 수 있다. 그가 뭐뭐라고 말하는 것을 믿을 수 있다. 이 말을 얘기하는 거죠. 믿을 수 있다. 자, R은 행동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가 뭐뭐 하리라고 믿는다. 그가 뭐뭐 하리라고 믿는다. 그리고 I는 친밀감이죠. 그와 뭐뭐를 상의하면 편하다. 감정이 좋은 거죠. 그와 뭐뭐를 상의하면 편하다. 이게 바로 I입니다. 그리고 S, 자기 중심성은 이제 분모에 해당되죠. 그가 뭐뭐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믿는다. 이걸 동기라고 합니다. 동기. 그럼 실패 요소는 뭘까요? 실패 요소는 말이 많으면 뭐라 그래요? 허풍쟁이라 그러죠. 그리고 행동이 일관되지 않으면 뭐라 그래요? 무책임한 사람이다. 또 친밀감이 없으면 무미건조한 기술자다. 그리고 동기, 자기 중심성이 안 좋으면 바른 길을 벗어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credibility, 정직함과 정직에서 오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누군가가 정확하다고 판단될 때 우리는 믿을만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반면에 완전성에 대해서는 정직하다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신뢰 방정식의 4요소 중에서 credibility를 얻으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credibility의 이성적 요소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논리나 주장을 다른 사람들의 경험에 비추어서 판단하면 됩니다. 이 과정은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하지만 감정적 요소, 정직을 판단하려면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상대방이 이슈의 모든 영역을 다루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계는 나중에 또 설명을 또 드릴게요. 크레더빌리티를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조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최대한 진실을 말하되 상대방의 아픈 곳은 거느리지 마라. 그렇죠. 예. 너무 솔직해도 문제가 됩니다. 두 번째, 거짓말을 하지 마라. 그렇죠. 거짓말을 하면 나중에 꼭 뽀록 나게 돼 있습니다. 세 번째, 상대방이 거짓말로 오인할 수 있는 말을 하지 마라.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날들입니다. 예, 물론이죠. 이 일에 최고 인력만 투입하겠습니다. 최고? 그러면 최악은 누구지? 최고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지?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야 할 최고들이 어떻게 시간이 날까? 뭐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형식적인 보고서는 쓰지 않습니다. 정말로? 형식적인 보고서는 어떤 보고서를 말하는 거지? 우리에게 아무런 문서도 보내지 않겠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오인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번째, 무표정으로 말하지 말고 표정을 실어서 말하라. 몸짓을 쓰고 눈을 접촉하고 다양한 목소리 톤을 사용하라. 주제에 대해서 열정을 드러내는 겁니다. 다섯 번째, 추천 인물들을 말로만 언급하지 마라. 서로에게 유익하다 싶으면 고객들을 서로에게 직접 소개시켜 주십시오. 고객들이 당신에 관한 좋은 경험을 서로에게 이야기하면 당신의 크레더빌리티가 훨씬 높아질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모르면 모른다고 그 자리에서 솔직하게 말해라. 일곱 번째, 고객에게 당신의 양력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 이로 인해 고객은 편안함을 느끼고 당신은 자신감을 더 얻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관계를 맺을 때 서술적으로 기술한 양력과 함께 당신을 호의적으로 소개한 신문 기사 등을 미리 보내면 좋습니다. 그렇다고 명함에 자격증을 나타내는 각종 약어들을 게재하는 것은 그다지 효과적이진 않고요. 여덟 번째, 긴장을 풀어라. 당신은 생각보다 많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모르는 영역이라면 애초에 손을 대지 않는 겁니다. 그것 말고도 당신이 할 일은 충분하거든요. 아홉 번째, 고객 그리고 고객의 회사와 시장 상황에 대해서 철저히 사전 조사를 하라. 당연하죠. 열 번째, 잘난 체 하지 마라. 11번째, 당신의 일을 사랑하라. 이게 바로 크레더빌리티, 정직함과 정직에서 오는 믿음입니다. 자, 일관된 품질과 지속적인 만족에서 오는 믿음, reliability, R로 시작하죠. 이 reliability를 얻으려면 고객에게 일관된 행동을 보여줘야 합니다. 예컨대 1년에 한두 차례 만나는 사이보다는 6개월 동안 대여섯 번 만난 사이에 reliability가 더 강하거든요. reliability는 신뢰 방정식의 네 요소 가운데 가장 행동지향적입니다. 말과 행동, 의도와 행동을 연결시키기 때문이죠. credibility와 reliability의 결정적 차이는 역시 행동지향입니다. 이런 이성적 의미에서 reliability는 약속과 이행이 연결된 경험의 반복입니다. reliability를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조언은 다음과 같아요. 첫 번째, 내일까지 물건을 보내거나 월요일까지 초안을 보내겠다는 식의 작은 약속은 꼭 지켜라. 두 번째, 고객이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 자료를 보내라. 세 번째, 안건뿐만 아니라 분명한 목표를 갖고 미팅 임하고 그 목표를 꼭 이뤄라. 네 번째, 용어와 스타일, 형식, 시간 길이를 고객에게 맞춰라. 다섯 번째, 미팅이나 전화 통신 전에 고객과 함께 안건을 검토하라. 여섯 번째, 사전에 행사 일정을 재확인하라. 이번에는 친밀감입니다.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방정식 가운데 자에 해당되죠. 친밀감. 가장 효과적인데도 불구하고 별로 사용하지 않는 신뢰 구축 기법은 친밀감입니다. 친밀감을 조성하고 자기 중심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크레더빌리티와 릴라이빌리티에 비해서 이 두 가지 특징은 상대적으로 희소합니다. 사람들은 가까운 문제를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과 자신을 위해주는 사람을 신뢰합니다. 그러니까 낮은 자기 중심성을 가진 사람을 신뢰하죠. 신뢰를 구축하려는 사람들이 가장 자주 실패하는 영역이 바로 친밀감입니다. 심지어 일부 전문가들은 고객과 감성적 거리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일에서 감정을 배제하라고 애쓰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고객에게도 해로운 태도입니다. 친밀감을 나눈다고 해서 꼭 사적인 삶을 공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이슈와 관련된 개인적 상황을 나누면 되죠. 고객의 사생활을 침범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친밀감은 현재 이슈와 관련된 감성적 가까움입니다. 따라서 친밀감은 신뢰 방정식의 네 가지 요소 가운데 가장 감성적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신뢰의 네 가지 요소 가운데서 친밀감을 키우는 데 가장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요.
잘만 한다면 오히려 가장 시간이 적게 걸릴 겁니다. 이 친밀감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연예인 중에는 강호동 같아요. 아주 짧은 시간에 사람을 사귀어버리거든요. 자, 친밀감을 구축하는 실질적인 조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마라. 용기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고위직 임원들은 솔직함을 높이 평가한다. 하지만 솔직함이고 친밀감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들은 솔직함보다 친밀감을 훨씬 더 중요시합니다. 고위 가원부들에게는 이제 아부가 많이 따르죠. 그래서 그들 앞에까지 올라올 즈음에 메시지는 대부분 가시는 빠지고 원래 형태를 분간할 수 정도로 이제 변질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아는 한 CEO는요, 직원들과 늘 진실을 주고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 사이에는 친밀감도 있죠. 그들은 서로를 잘 알기 때문에 문제점을 허심탄회하게 지적합니다. 이 CEO는 외부 전문가들에게서도 그런 모습을 기대합니다. 심지어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 전문가는 서슴없이 정중하게 가르치웁니다. 세 번째, 흥미로움과 재미를 찾아라. 고객의 의사결정 이면에 있는 감성적 요소들을 파악하면 고객이 다른 어드바이저로부터 듣지 못했던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적절한 한계선을 넘지 않았는지 확인하라. 당신이 고객 입장이라면 신뢰하는 사람과 이 주제에 관해 이야기하고 싶을까요? 그렇다면 일단 주제는 적절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은 아니죠. 이 주제를 꺼낼 적절한 타이밍과 올바른 질문 형식을 구성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연습하라. 물론 연습한다고 평소에 습관이 당장 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표현 방식은 미리 연습할 수 있죠. 여섯 번째, 리스크를 과대평가하지 마라. 당신은 정확히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때로 우리는 일감을 잃을까 봐 어떤 말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곰곰이 따져보면 비즈니스 자체에 리스크가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부분은 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면 개인적으로 피곤해질 것을 두려워하죠. 비즈니스 리스크는 되게 과장되어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비즈니스 리스크를 다루는 최선책은 개인적인 리스크처럼 생각하고 다루는 겁니다. 일곱 번째, 둘 중에 한 사람이 먼저 다가가야 하며 그 사람은 바로 당신이어야 한다. 어느 한 사람이 개인적인 리스크를 무릅쓰고서 자신의 판단이나 느낌 그리고 생각을 솔직하게 말할 때 친밀감이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자기중심성은 신뢰관계 독이다. 자, 분모에 해당되죠. 분모인 자기중심성이 커지면 분자가 아무리 커도 나눠버리니까 자기중심성이 5고 분모가 100이다. 그러면 4잖아요. 근데 분자가 친밀감, 믿음 이런 것들이 50인데 자기 중심성은 2다. 훨씬 높죠. 훨씬 높죠.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고객을 섬기는 일보다 자기 자신에게 더 관심을 보이는 모습, 이보다 더 큰 불신의 원인은 없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성향을 억눌러야 신뢰받는 어드바이저가 될 수 있죠. 다음 목록은 고객에게 초점을 맞추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 요소들입니다. 이기주의, 자의식, 남들 위에 서려는 태도, 지적으로 보이는 욕구, 머릿속을 맴도는 수많은 해야 할 일들, 빨리 해답을 제시하려는 태도, 고객을 도와주기보다는 이기겠다는 욕구. 이기겠다는 욕구, 이거 많아요. 옳고자 하는 욕구, 옳게 보이려는 욕구, 기여하는 것처럼 비춰지고 싶은 욕구, 온갖 두려움, 답을 모른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어쩌지? 어리석게 보이면 어쩌지? 거절당하면 어쩌지? 이런 두려움들이 자기 중심성을 높여서 신뢰를 떨어뜨리죠. 다음 고객은 다음과 같은 상황을 통해서 지나친 자기 중심성을 알아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자기 상황에 연결시키려는 성향, 상대방의 말을 끊는 모습, 대화 사이에 공백을 채우려는 태도, 똑똑하고 재치 있게 보이려는 태도, 직접적인 질문에 직접적인 대답을 회피하는 태도, 자신이 모르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 다른 고객들의 이름을 자랑 삼아 언급하는 모습, 수시로 학력과 자격증을 언급하는 모습, 답을 너무 빨리 제시하는 모습, 자신이 결정을 내리려는 태도, 처음부터 폐쇄형 질문으로 일관하는 모습, 고객의 이슈나 가설을 듣기 전에 자신의 가설을 먼저 제시하는 경우, 잘 듣지 않는 모습, 고객을 텔레비전처럼 단순한 데이터의 원초대로만 대하는 태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자기 중심적이지 않다는 신호를 고객에게 보낼까요? 다음과 같은 행동이 자기 중심적에서 벗어난 예들입니다. 고객이 대화의 공백을 채우도록 한다. 고객의 이면의 상황을 이해하도록 질문을 던진다. 개방형 질문을 사용한다. 때가 되기 전까지는, 그리고 고객의 때가 됐다는 신호를 보내기 전까지는 답을 제시하지 않는다.
답을 고민하기보다는 문제점을 파악하는 데 집중한다. 고객의 말과 의도를 정확하게 들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들은 내용들을 틈틈이 요약한다. 강의도 이렇게 해야 돼요. 설득도 이렇게 해야 되고. 고객이 대화의 공백을 채우게 해야 되는데 자꾸 내가 공백을 채우려고 하면 문제죠. 7번째, 모르면 모른다고 솔직히 얘기해라. 8번째, 고객의 감정을 인정한다. 9번째,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기 전에 고객의 이야기부터 듣는다. 10번째, 문을 닫고 전화기를 끄고 수시로 눈을 마주보면서 고객의 말에 집중한다. 11번째, 고객이 해답을 요구하더라도 시기가 이르다 싶으면 과감히 거절한다. 고객의 말을 듣고 함께 문제를 파악하는 데 집중한다. 12번째, 고객의 말을 듣는 도중에 나서지 말고 듣고 난 후에도 가치를 더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품는다. 13번째, 실패한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진다. 신뢰관계 정량화. 신뢰라는 것이 그저 인간관계와 관련된 문제일 뿐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신뢰 방정식은 고객과의 신뢰관계를 정량적으로 규명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4가지 요소의 값을 부여해 볼까요? 우선 신규 고객 관계와 기존 고객 관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신규 고객은 C 플러스 R 플러스 I 나누기 S 하니까 5 더하기 3 더하기 2를 8로 나누니까 10분의 8 그러니까 1.25가 나왔어요. 자, 기존 고객은 7 플러스 3 플러스 5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크레디빌리티가 7 기존 고객의 릴라이어빌리티가 3 그리고 친밀감이 5가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요거 이제 활자가 잘못됐네요. 8입니다. 8, 7, 8, 5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20이 나왔습니다. 기존 고객은 4분의 근데 자기 중심성이 낮은 거예요. 4가 됐어요. 그래서 4분의 20 하니까 5가 됐습니다. 10분의 그러니까 8분의 10은 1.25가 됐는데 4분의 20이 됐는데 5가 됐어요. 그러니까 기존 고객이 훨씬 값이 높았죠. 전문 서비스 회사 일을 해보니까요. 새로운 고객과 거래를 트는 비용이 기존 고객과 똑같은 양의 거래를 트는 비용보다 4배 내지 7배가 높았습니다. 신뢰 방정식을 이성해보면 왜 그런지 또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를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신뢰가 구축되지 않은 경우와 구축된 경우 사이의 비율은 곧 수익성 높은 비즈니스와 수익성 낮은 비즈니스 사이의 비율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래가는 관계는 곧 상호 신뢰가 높은 관계죠. 따라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전략야말로 높은 수익률을 낳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신뢰 구축의 5단계를 볼까요? 신뢰 기술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2장 2번째 강의입니다. 신뢰 구축의 5단계. 1단계는 관여하기, 2단계는 경청하기, 3단계는 윤곽 잡기, 4단계는 비전 세우기, 5단계는 투신하기입니다. 첫 번째 관계하기, 관여하기. 첫 번째 관여하기 단계에서 고객은 2가지를 느끼기 시작해요. 이야기를 할 만한 이슈가 있다, 또는 이 사람과 그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할 만한가, 이 2가지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관심을 얻으려면 2가지 요소가 모두 필요하죠. 어드바이저라면 누구나 경험을 해봤겠지만 고객이 당신을 이야기할 만한 상대로 여기지만 해당 이슈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에 고객, 심지어 오랜 고객이 새로운 이슈는 인정하지만 당신을 그 이슈에 관한 이야기 상대로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 다 성공적인 관여하기가 이루어진 상황이 아닌 거죠. 새로운 고객 관계든 기존 고객 관계든 어드바이저는 현재 이슈를 허심탄회하게 터놓고 이야기할 만한 상대라는 점을 고객에게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2단계 경청하기. 유능한 어드바이저는 상대방이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말하지 않는 것까지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들은 내용을 확인하고 긍정해주는 행동도 중요하고요. 무작정 듣기만 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진심으로 들었다는 사실을 고객이 실제로 느끼게 됩니다. 그래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권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윤곽 잡기. 윤곽 잡기는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수단이자 어드바이스 제공의 중요한 일부입니다. 이 단계에서 어드바이저는요, 고객이 해당 문제에 관련된 많은 이슈들을 분명히 파악하도록 도와야 됩니다. 4단계, 비전 세우기. 문제를 정의했으면
문제 해결 단계로 가는 것이 당연한 순서가 아닐까요? 아닙니다. 어떤 문제든지 고객이 실제로 무엇을 원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해답이 존재합니다. 함께 비전을 세우는 단계에서 어드바이저와 고객은 가능한 미래의 상태 중에서 구체적인 비전을 선택합니다. 성급하게 문제 해결 단계로 넘어가지 말고요. 어드바이저와 고객이 함께 최종 결과의 구체적인 모습을 그려야 합니다. 어드바이저는 고객의 꿈을 더 키워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고객의 기대 수준을 낮춰야 할 때도 있습니다. 비전 세우기를 통해서 고객 자신의 진정한 목표를 이해하고 그 목표를 현실적으로 다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문제를 규명한 뒤에도 고객의 선택에 따라서 그 문제를 미결된 상태로 놔둘 수도 있습니다. 자, 5단계 투신하기. 고객이 날씬한 몸매와 같은 최종 상태를 절박하게 원하지만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이 필요한지 모르거나 그 행동을 할 의지가 있는지 확실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신뢰 구축의 투신하기 단계에서 어드바이저는 고객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고 이해되고요. 그에 필요한 결단력을 얻도록 돕습니다. 투신 다음은 고객이나 어드바이저의 행동입니다. 어드바이저는 구체적인 투신 프로세스를 통해서만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신이 이루어져야 고객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어드바이저가 해주리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볼까요? 신뢰 구축의 5단계입니다. 1단계 관여하기. 관심에 집중하는 겁니다. 고객이 느끼는 것은 이 문제로 이 사람과 이야기를 할 만하겠어. 어드바이저가 얻는 것은 진실을 말하고 들을 권리를 얻는 거죠. 자, 2단계 경청하기 들어갑니다. 말하기보다는 듣기, 인정하고 확인하는 거죠. 고객은요, 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이해해 주는구나 라고 느끼고요. 어드바이저는 문제에 대한 정의를 제시할 권리를 얻습니다. 3번째, 윤곽 잡기. 근본 문제를 명확하고 공개적으로 진술하죠. 고객은요, 그래, 문제는 바로 이거구나. 어드바이저가 하는 것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문제들을 종합하죠. 4단계 비전 세우기. 새로운 현실에 관한 비전이 그려집니다. 고객이 느끼는 건요, 이것을 정말로 이룰 수 있을까? 그럴 수만 있다면 정말 좋을 텐데. 어드바이저가 얻는 것은 비전을 구체화하고 목표를 분명히 합니다. 5단계 투신하기. 단계들이 합의됩니다. 책임감이 새로워지고요. 고객이 느끼는 것은 맞다, 뭘 해야 할지 알겠어, 함께 해봅시다. 어드바이저가 얻는 것은 문제 해결 과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뢰 구축의 5단계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관여하기. 고객과 대화를 시작하라.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5단계 부분에 대해서 또 실질적으로 들어갑니다. 기억하시죠? 관여하기, 경청하기, 윤곽 잡기, 비전 세우기, 투신하기.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관여하기. 고객이 문제를 이해하기 하려면 적은 시간이라도 내야 되죠. 그리고 이슈가 중요한 사안이라면 개인적인 리스크를 무릅써야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뭔가 희망이 보이지 않으면 굳이 입을 열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존 고객이라도 당신에게 무조건 문제를 털어놓는 것은 아니죠. 당신이 현재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할 만한 상대라는 확신에 서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먼저 고객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도록 해야 됩니다. 경험을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당신은 누구에게 마음을 열었나요? 누가 당신에게 마음을 열었나요? 어떻게 해야 고객의 일에 관여할 수 있을까요? 충격요법이라든가 깜짝 행사는 기존의 시각과 기대를 바꾸는 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기존 고객에 대한 접근법을 좀 알려드릴까요? 경쟁 상황에 대한 관심을 보여라. 당신의 경쟁자가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적잖이 걱정되는데요. 이 문제로 이야기를 나눴으면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시간을 내주겠죠. 2번째, 특정한 개인의 커리어와 관련된 상황을 헤아려 주라. 당신 회사의 승계 계획을 꾸준히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당신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고민해봤습니다. 이런 이야기. 3번째, 특정한 경영 문제에 대해서 해법을 제시하라. 얼마 전에 두 집단을 통합하는 문제 때문에 고민이라고 하셨죠? 그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번째, 지속성과 발전성을 보여줘라. 당신이 4주 전에 말한 것에 관해서 많이 생각해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관여하기에 많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규 고객에 대한 접근법은요. 다 아시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고객에 대한 최대한 많은 정보를 수집해라. 고객 개인과 소속 집단에 대해서 인터넷과 도서관을 열심히 뒤지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세부적인 인맥을 찾아야 되죠. 고객의 동료의 친구의 사촌이 내 친구인가? 뭐 이런 것도 알아봐야 되고요. 이번에는 경청하기입니다. 2단계 말할 권리를 얻어라. 적극적으로 들어라. 진심으로 들어라. 그리고 순차적으로 들어라. 순차적으로 들어라. 순차적. 숙고적 경청이 있고 지원적 경청이 있고 문제 해결적 경청이 있어요. 어떤 게 떠오르세요? 숙고적 경청. 이건 명확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메시지를 분명하게 들었으며 이슈와 관련된 결과와 의미, 감정도 잘 이해했다는 신호를 보내십시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죠? 이런 것이 숙고적 경청입니다. 지원적 경청은요, 공감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이슈나 문제에 대한 고객의 감정을 이해했으며 고객이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겠다는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저런 정말 힘드셨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문제 해결적 경청이 있습니다. 통찰력과 관련이 있는데요. 고객의 딜레마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해법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방법은 생각해 보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좋은 듣기의 예를 들어볼까요? 명확성을 추구한다. 숨은 감정에 귀를 기울인다. 이야기를 들으려고 한다. 요약을 잘한다. 공감한다. 익숙한 점이 아닌 다른 점에 귀를 기울인다. 모든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그런 문제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 라고 말하지 않는다. 숨은 가정을 찾아낸다. 상대방의 속내를 시원하게 털어놓게 한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묻는다. 고객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끌어낸다. 또 무엇을 생각해 봤나요? 고객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상세히 묻는다. 듣는 중에는 방해물들을 멀리한다. 먼저 상대방의 메시지에 집중한다. 상대방의 자기 이야기를 자기 식대로 이해하도록 한다. 최소한 듣는 중이라도 고객의 입장이 된다. 어떻게 도와주기를 원하는지 묻는다. 자신의 생각을 말하기 전에 상대방의 생각을 묻는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자, 나쁜 듣기 외에 나는 몇 가지나 해당되지 한번 볼까요? 끼어든다. 너무 빨리 반응한다. 은근슬쩍 자기 이야기를 끌어간다. 그래요?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렇게 말을 잘라먹는 거죠. 중간에 불쑥 자기 의견을 내놓는다. 에이, 그 방법은 고민해볼 가치도 없어요. 5번째, 끝까지 듣지도 않고 성급하게 결론을 내린다. 6번째, 아무 이유 없이 폐쇄형 질문을 던진다. 7번째, 상대방의 말을 듣기 전에 자기 의견부터 내놓는다. 8번째, 상대방을 판단한다. 9번째, 문제를 너무 빨리 해결하려고 한다. 10번째, 미팅 도중에 전화를 받는 등 딴짓을 한다. 명백히 잘못된 행동인데도 이런 행동이 얼마나 자주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이번에는 윤곽잡기 이슈를 새롭게 규명하라. 3단계죠. 이성적 윤곽잡기와 감성적 윤곽잡기가 있습니다. 책을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조금 어려워서 이건 좀 넘어가고 예를 들어볼게요. 감성적 윤곽잡기의 표현들. 나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지만요. 또는 기분이 상하셨다면 죄송합니다. 하지만요. 이 문제를 전에도 다루셨겠지만요. 끼어들어서 죄송합니다만 머릿속에서 이 생각이 그치지 않아서요. 이미 생각해 보셨지도 모르겠지만요. 안타깝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매우 선호하시는 줄 알겠습니다만 또는 제 생각이 틀렸는지도 모르겠지만 또는 요점에서 벗어난 것인지도 모르겠지만 또 제가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또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지만으로 끝내는 거죠. 이번에는 비전 세우기입니다. 4번째죠. 전체 단계 중에서 비전 세우기는 가장 무시되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비전을 세워야 협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이 어떠한 비전이 있는가, 그 비전을 세우기 단계를 건너뛰고 윤곽잡기해서 곧장 행동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고객이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의 어드바이저들은 조건반사적으로 나름의 해법을 내놓습니다. 이는 기술적인 전문성을 과시하는 욕구 때문인데요. 그보다 다음과 같이 말하기 훨씬 바람직합니다. 잠깐만요. 물론 문제는 해결해야죠. 하지만 먼저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잠시 생각해보죠. 우리가 생각해보죠. 그 답을 고객이 얘기하게 요구를 하는 거죠. 최종 상태를 추구하고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명확히 알려면 그 목표를 위한 방법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목표가 생겼어요. 시작해야겠죠. 행동을 옮겨야겠죠. 이제 투신하기입니다. 마지막 단계예요. 고객의 참여를 이끌어내라. 제일 중요한 말은 고객을 참여시켜라. 직접 하게 해라. 자, 고객의 기대 수준 관리하기, 또 고객이 투신하지 않는 이유, 이런 이야기들, 또 함께 투신하라, 이런 이야기들이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장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좀 해보고 싶네요. 컨텐츠의 측면과 개인적인 측면을 우리가 잘 연결시키고 있는가? 어떤 그 컨텐츠, 같이 이제 컨텐츠를 만들어 가는데, 내 개인적인 측면하고는 어떻게 연결시키고 있는가? 또 고객과 관계는 또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마지막으로 잘 살펴봐야 됩니다. 고객의 개인적인 성장까지 헤아리고 기대 수준을 관리하기 위해서는요, 다음 사항에 염두를 둬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할 일과 하지 않을 일을 명시한다. 두 번째, 고객이 할 일과 하지 않을 일을 명시한다. 세 번째, 우리가 시행할 분석의 범위를 정한다. 네 번째, 고객에게 관여하지 않길 바라는 영역과 접촉하지 않기 바라는 사람에 대해서 물어본다. 다섯 번째, 정확한 업무 계획을 세운다. 여섯 번째, 커뮤니케이션의 방법과 횟수에 합의한다. 일곱 번째, 누가 어떤 보고를 받을지 결정한다. 여덟 번째, 보고를 얼마나 자주 받을지 결정한다. 아홉 번째, 보고서를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한다. 열 번째, 어떤 중간 평가가 필요한지 결정한다. 11번째, 성과를 어떻게 평가할지 결정한다. 자, 지금 이 책은 3장까지 구성되어 있는데요. 저는 2장까지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책을 또 다 소개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3장에는 뭐 리스크에 대한 이야기 아주 지금 기억에 남고요. 그리고 고객 유형에 맞춰서 서비스하는 방법들이 기술되어 있어요. 201페이지에 보면 까다로운 고객 유형과 대처법이 있어요. 각 유형대로. 이게 참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제가 별표를 해놓고 시간 나는 대로 볼 수 있는데요. 총 9가지 유형이 있고 어떻게 반응을 하고 어떻게 대처하는 것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실전편이 되겠죠, 뒷부분은. 그래서 꼭 이 책을 사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신뢰의 핵심 요소 정리해 볼까요? 이 책은 어떻게 보면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비즈니스에서 왜 신뢰가 중요한가, 그 특징들, 고객의 마음을 어떻게 열어야 되는가, 또 호가적인 어드바이스 기술, 또 신뢰방정식 기술 기억나시죠? 믿음, 정확성, 또 일관성, 친밀도, 이런 것들. 근데 그 분모는 자기 중심성, 자기를 낮췄을 때, 자기가 작아졌을 때 신뢰는 커진다. 신뢰 구축의 5단계: 관여하기, 경청하기, 윤곽 잡기, 비전 세우기, 투신하기. 이 5단계를 잘 한다면 여러분은 신뢰를 받게 되고 설득의 키를 주게 되고 유능한 세일즈맨, 컨설턴트, 어드바이저, 선생님, 강사가 될 수 있고요. 또 집안에서는 가장이 될 수 있습니다.